오늘 자전거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오늘 간판이 달려있네요. 잠깐 사장님 청소하실 때 만났는데 벌써 꽤 문의 전화가 오는 모양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점장님, 이거 네. 제가 한 4년, 5년 정도 탄 것 같은데 네. 예, 정비해 보시니까 좀 어때요? 4, 5년 된 자전거로 믿기지 않고 되게 깔끔하게 분석도 잘 됐고요. 네. 네, 이런 베어링이나 이런 보디스 부분도 다 확인해 봤을 경우에도 얘네도 이제 뭐 침투된 거 없이 좀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간단한 이제 외부 그리싱만 해가지고 다시 접합해 놓으면서 네. 이제 약간의 이제 그동안 노면 진동을 해서 그 아사 풀림들이 좀 있었던 것들만 다시 토크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네. 제가 라이딩 후에는 항상 물로 그 세척을 했거든요. 네네. 물로만 세척을 했는데 제가 좀 집에서 정비하는 그 윤활렉 같은 걸 좀 가지고 왔는데 예예. 보통 집에서 정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은 다 물로 이게 정비를 많이 하시는데 네. 뭐 흙먼지나 진흙, 그 빗물 같은 게 맞았을 경우에는 물로 일단 씻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 잘 말려주는 게 자전거한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샤워실 같은 데서 많이 이제 그렇죠. 자전거를 네. 샤워 시키시잖아요. 네. 세차를 하신 다음에는 일단 뭐 가능하시면 드라이기로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은 좀 이렇게 볕이 잘 드는 네. 그런 바람 잘 드는,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네, 구역에 네. 딱 놓고 네. 자전거를 물기를 많이 말려주시고 네. 최대한 많이 닦아주신 다음에 네. 가지고 오신 오일 같은 게 예, 있으면 저쪽에 있어요. 예. 이런 모든 체인 오일들은 여기 다 보시면 흔들어 사용하세요라고 네, 써 있어요. 네, 그럼 네. 밑에 이 체인의 윤활을 더 도와주는 그 물질들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한 5번 정도 세게 흔드신 다음에 네, 네. 거꾸로 잡으시고 네. 체인에 이제 도포를 해주시면 좋아요. 아, 체인에 도포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체인 이 아랫부분에 아, 얘네가 정확히 들어가는 데가 네. 체인의 이 링크 한 구역 한 구역에 있는 베어링이 다 침투가 될 겁니다. 아, 너무 많으면 또 안 좋고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에 한 줄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고 그다음 체인의 이제 앞무등 구역에서 다시 한 번 더 한 줄 살짝 이 정도만 발라주시면은 네. 이제 체인의 윤활을 훨씬 더 원래는 체인의 윤활을 하는 이유가요. 이런 브레이크. 체인의 윤활을 하는 이유가 사장님께서는 왜 체인에 오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즉 그 마모를 없애기 위해서. 네, 마모라는 거는 어딘가하고 접촉이라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하고 어디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해서일까요? 그 체인과 그 스프라켓. 얘하고 네, 네. 스프라켓의 네, 네.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고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아, 그거는 네. 보조적인 이유고요. 체인의 요 가까이에서 보면 관절이 다 있거든요. 아, 이 관절. 관절 속에 그 오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꺾이는 부분에 오일이 들어가야지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휘면서 이게 네. 다 꺾이면서 부드럽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오일이 체인의 면과 이 스프라켓의 톱니가 있는데도 묻어가지고 약간 원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체인에 오일링을 한다라는 거는 진짜 심한 매니아들 같은 경우는 한 방울 한 방울 아. 요 사이에 한 땀 한 땀 집어넣어요. 체인 관절에다가요? 관절에다가요. 아, 그게 두 아. 방향이잖아요. 근데 체인이 보통 당연히 안 세보셨겠지만 이게 모두 몇 관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전문가 이게 몇 개지? 지금 얘는 50T 크랭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 100개. 100개. 보통 100개에서 120개 사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전거에 좀 100개니까요. 한 땀 한 땀 한 땀 한다 그러면은 200번 네, 양쪽이니까 그쵸, 200 그렇게 번.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넣는 사람들은 진짜 극히 일부고요. 일반 사람들은 아까 이제 우리 메케닉이 설명드린 대로 네. 이렇게 발라주고 돌리는데 네. 문제는 그렇게 돌려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막 깨끗한 천으로 네. 닦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며드는 거는 실제로 뿌린 거에 10분의 1도 안 스며들어요. 그 나머지는 다 그냥 나와 버립니다. 네. 흘러내려서 타면서 이게 이 브레이크 이런 자전거의 다른 부품에 그 오염을 시킵니다. 네. 또는 이제 옷이나 이런 데 묻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네. 이 자전거는 괜찮은데 이제 MTB 같은 경우 디스크 브레이크가 이쪽에 있잖아요. 네, 네. 디스크의 로터를 오염시키면 소리가 납니다. 음. 그래서 오일링은 해주되
80~90%는 다시 천으로 닦아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깨끗한 천으로 돌려서 이제 이 스며들 만큼 스며들고 나머지 나온 것들은 쓱 닦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차원으로 체인은 세척을 하셔야 되고, 체인은 사실은 오일링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자들 화장하듯이 화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전에 하는 클리니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난 다음에는 맑은 천 또는 젖은 수건 같은 거로 한번 이렇게 묻어있는 불순물을 네. 닦아주고 네. 그다음에 마른 천으로 한번 그 젖은 거를 닦아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타기 전에 자, 원칙적으로는 3~4시간 전에 오일링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나 3시간 뒤에 자전거 타러 가야지 하면서 오일링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네. 보통 타러 나가기 전에 오일링하고 나가시고요. 네, 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 와서 이제 깨끗하게 마른 수건으로 그 불순물을 닦아낸 다음에 오일링을 해놓으면 네, 괜찮습니다. 네. 보통 그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 세차는 이제 보통 집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 자동차 셀프 세차장을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자전거 한 10대 눕혀놓고 동호인들끼리 10대 눕혀놓고 1,500만 내면은 쫙 쏴버리면 금방 떨어집니다. 네. 예, 금방 불순물도 금방 떨어지는데요. 그럼 이제 자전거도 금방 갖다 버리게 되거든요. 저기 안양천의 여름철, 네. 봄, 여름, 가을 보면은 그 에어 컴프레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로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 되겠죠. 일단은 첫째, 고압으로 세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고압기로 쏴도 되는데요. 어디를 쏴야 되냐면 이런 데. 프레임 바디, 같은 데, 프레임. 바디만. 네. 이런 구동계 쪽에다가 그를 쐈을 경우에는 이 체인도 그렇지만 사실은 스프라켓 이 속으로 이 허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베어링이 들어가서 이 자전거가 부드럽게 도는 네. 건데 그 속을 물의 무수압이 쏘고 들어가요. 아. 그러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를 이제 녹이고 네. 그 물만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아주 작은 흙먼지도 같이 들어가고 네. 결국은 그게 마르고 마르는 과정에서 독이 슬고 그 자전거 수명 단축의 지름길이 고압 세차기로 쏘는 겁니다. 특히 그렇구나. 이런 보디 잘 안 쏴요. 네. 여기를 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지저분하니까. 네, 네, 네. 가장 쏘면 안 되는 부분을 고압 세차기로 쏴가지고 빨리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는 좋은데 얘는 사실 골병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고압 세척기로 자전거를 세차한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고요.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전거를 이제 보통 이제 셀프 세차한다 그러면 욕실로 갖고 들어가서 네, 그렇죠. 샤워기로 네. 내가 샤워할 때 쓰는 강도의 절반 정도의 강도, 즉 어느 정도의 강도냐면 그냥 비 맞는 정도의 물줄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비 맞는데 뭐 어느 날은 소나기 오면 얼굴이 아플 정도로 오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네. 일반적으로는 출출출출 흐르는 정도 네. 수준으로 이렇게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뿌려주고 나머지는 여기에 세제를 묻힌 네. 걸레로 살살살살살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다시 살살살살 그물로 흐르는 물 정도로 네. 흘러내리게끔 해주고 네, 네. 그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닦아준 다음에 네. 그늘진 바람이 그러니까 통풍이 좋은 그늘진 곳에다 놓고 바람에 말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햇빛에 말려버리면 자전거는 내 자전거는 티탄이야, 내 자전거는 알루미늄이야, 그래서 녹 잘 안 설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합금은 철에 비해 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에는 필수적으로 철을 쓰는 부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체인이고요. 모든 나사 종류는 합금을 쓰면 안 됩니다. 그 강도에 따라서 터져버려요. 끊어져 버립니다. 그럼 되게 위험한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순정 부품들은 모두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녹이 제일 빨리 써요.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야지 그 녹도 안 쓰고 오래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자전거 매장 오면은 그런 부분들에 한 방울씩 오일을 떨어뜨려 가지고 괜찮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세 번째 갖고 있는 상식 중에서 가장 문제 WD-40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걔는 방충제거든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철자전거, 예, 그러니까 네. 뭐 동네 쌀집 자전거는 네, 네. 뿌리셔도 돼요. 끼익 되면서 정비도 안 하고 타는 자전거니까. 그렇구나. 걔는 방청제예요. 즉 방청제일 뿐더러 오일을 녹여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걔를 다 녹여버리면 얘는 사실 철과 철이 그렇죠. 마찰만 네, 네. 일어납니다. 그래서 WD-40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저도 괜찮은 거예요. 한두 번 사용했었는데.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쓰실 경우에는 걔가 다 떨어져 나온 다음에 깨끗하게 마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오일로 오일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지저분한 오일을 다 닦아낸 다음에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다시 오일링을 해주는 용도로, 그러니까 세척 용도로 써야지. 내 거 소리 나네. WD-40 이 자전거 수명의 악영향. 아주 좋은 정보네요. 요 세 가지는. 네, 네. 사장님 다음에 책 출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 계속 한번 해보시죠. 이죠? 네, 지금 브롬프는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정비는 다 끝났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하셨던 이제 셀프적으로 그 타이어 탈거하고 그런 네네. 거 알려드릴게요. 기존에 쓰시는 공구로 한번 사용해 네.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제주도 갔을 때 브롬튼을 가지고 이제 제주도 일주를 한번 갔었는데 네. 네, 저도 앞바퀴 쪽에 펑크가 나가지고 아. 네,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먹는 숙소 평상에서 이렇게 한번 펑크 수리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브롬튼은 특성상 여기 앞 핸들하고 안장이 되게 큰 맞추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펑크가 났을 때는 거꾸로 아, 거꾸로. 이렇게 하는구나. 네. 이것도 몰랐던 건데. 이렇게 오, 하시면은 네. 이제 탈거하기 굉장히 편해집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앞바퀴 먼저 지금 쓰시는 공구 네네네. 이걸 사용해가지고 탈거를 해보겠습니다. 꽂고 또 이 시계 방향은 잠그는 방향이고 반시계 방향으로 풀어주세요. 반시계 방향. 네.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네, 양쪽. 양쪽 다 반시계 음, 방향으로 모든 나사는 다 반시계 방향으로 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네. 펑크가 나게 되면은 일단 얘는 바람이 다 차 있는 상태에서 올라오진 않아요. 여기 브레이크 라이닝에 네. 타이어 필름에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람이 다 빠졌다는 가정하에 네네. 이제 떼보겠습니다. 끼실 때도 이게 다 바람 넣고 나서 끼시면 안 되고 한번 끼신 다음에 바람이 잘 들어가는 테스트 하시고 네, 다 네. 빼신 다음에 아. 돌려놔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경험이 없으면은 바람 넣고 끼우려고 하면 억지로 끼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망가질 수도 있겠네요. 망가질 수도 있고 이 브레이크 라인 때문에 타이어가 이게 심하게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꼭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근데 우리 점장님 안경 참 잘 어울립니다. 아, 이거 아이다이가 왔었는데 너무 편합니다. 그래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안경 하나 더 증정을 해야 되겠네. 예쁜 걸로. 안경을 이거 같은 모델로 두 개를 추천해 주셨는데 두 개 다 너무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예쁘다 진짜. 인물이 잘생겨서 그런지 잘 어울리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푸는 이 순서가 보시면은 한쪽에 나사 이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톤의 앞바퀴 볼트 고정 구조는 가장 먼저 너트, 네. 그리고 와셔, 와셔. 그리고 프레임하고 이어주는 이 골이 있는 와셔 음. 이렇게 순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반대쪽에서 보시면은 반대쪽은 이 걸레바지가 아니라 이 흙바지, 네. 진흙바지가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똑같이 너트, 와셔, 그 다음으로 얘는 이 진흙바지, 진흙바지. 이 순서 그리고 이제 프레임 고정 와셔 이렇게 되어 이거 있습니다. 뺄 때 잊어버릴 걸 감안해서 사진 같은 거 촬영해도 괜찮겠네요. 예, 사진 먼저 찍어 두시고 이제 빼시면은 나중에 조립하실 때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빼시면은 빠지네요. 네, 간단하게 빠집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람을 한번 넣어 튜브 교체하시고 네. 이제 다시 바람 넣어서 바람이 안 빠지는지 튜브가 잘 안 차게 되는지 확인해 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바람을 다 빼시고 다시 똑바로 이렇게 장착을 하시는데 이때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이어를 보시면은 타이어에는 이렇게 방향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 방향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얘가 가는 방향이니까 네, 직진할 때 굴러가는 방향 해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게 빵꾸가 나도 튜브를 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네, 뭐 튜브만 교체해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향에 맞춰서 끼우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튜브는 방향이 없고 다만 타이어가 방향이 있으니까 네, 네. 타이어 방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립하실 때는 아까 빼신 거 역순으로 역순으로.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타면서 한번 놀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펑크나스 저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올해 제가 또 브롬톤 가지고 또 여행을 좀 많이 다닐 생각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실 때는 입혀 놓으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 일전에 대표님 그 울산에서 만났던 우리 고객 여성분 있잖아요. 네네네. 이분이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우리 카페에서 그 기부금 모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한 달에 매달 2만 원씩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훌륭하시네. 그래서 이제 장 보실 때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네. 꼭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한번 지그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나중에 야사선이나 이쪽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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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랙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해주시면 안 되고 네. 그냥 브레이크 좀 이렇게 꾹 잡는, 세게 잡는다는 느낌으로 꾹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바퀴는 이제 펑크를 수리할 수가 있고요. 네, 네. 이 뒷바퀴의 경우는 좀 까다로운데요. 네. 얘를 풀어서 빼려면은 드레일러를 탈거한 후에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은 다시 여기 와셔나 이런 거 들이 있어요. 얘를 또 풀르시고 해가지고 빼셔야 해요. 어렵다. 근데 여기서 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뒷바퀴가 빵꾸 났다. 그러면은 응급처치는 앞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라든가 풀이라든가 이런 거 집어넣고 샤방샤방 타고 오는 거 이 방법밖에 없겠네. 그쵸, 옆에를 살짝 빼가지고 하는 방법이나. 일단은 펑크가 나게 되면은 빼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예. 임시적으로 펑크를 떼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펑크를 임시적으로 떼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펑크가 나게 되면 일단 바람이 다 빠져서 타이어를 그렇죠. 지금 네. 주저앉는 상태로 네, 연출을 네. 해놓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타이어에 힘이 없게끔 그렇죠. 주저앉게 예, 되죠. 네, 네, 이 상태로 타시면은 아마 나중에 비드도 이렇게 네, 타이어가 옆으로 빠져나오기도 할 겁니다. 네, 네, 그때는 오히려 빼시가 더 좋고요. 먼저 이렇게 바람이 빠진 상태에서는 네. 노즐에 있는 나사를 나사 너트를 먼저 풀어주시고 이거 풀어주신 이유는 나중에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줘야 해요. 아, 네, 그래서 얘를 네, 한번 네, 튜브를 검사를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얘를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네, 그래서 많이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타이어 주걱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네, 타이어 주걱 같은 걸로 걸어서 타이어를 옆면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거든요. 옆면을 빼주시고 조금씩 움직여주시면은 타이어가 휠에서 분리가 됩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펑크 태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는 튜브 교체로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QR 방식, 이건 너트 방식인데 이런 걸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 QR 방식의 경우 한 3분 3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그냥 교체 말고 이렇게 떼우는 거, 펑크 떼우는 거요? 예, 떼우는 것도 이제 튜브 작업만 한다면 한 10분 이내로 10분 가능합니다. 정도? 그럼 비전문가들은 뭐 3, 40분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 20분, 30분 정도 걸리실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자전거를 그만큼 이제 많이 구동할 수 타고. 없는 그런 상태에서는 그 작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알려드립니다. 저는 튜브 안 떼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정도 수준에서 튜브를 떼운다 그러면 1시간 잡아야 돼요. 1시간요? 네. 왜냐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리고 말리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이게 진짜 응급인 경우죠. 그 붙이는 패치 같은 것도 많이 팔던데. 싸요. 가격도 싸고 많이 파는데요. 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요새는 진짜 임시 방편용으로 하고 가격을 바꿔버려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지 가서 네. 일단 임시로 떼우고 네. 돌아와서는 교체하는 걸로 해야죠. 네. 하더라도 본드로 안 하고 붙이는 걸로 할 거니까. 네, 붙이는 걸로 하신다면은 이제 그 임시로 이제 껌 네. 테이프를 네, 네. 얘로 해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전용 패치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거기. 전용 패치를 따로 팝니다 인터넷에서. 음. 근데 저희 쪽엔 좀 없어가지고 음. 일단 만약에 펑크가 나게 되면 이제 튜브 같은데 이런데 가시가 먼저 이렇게 잘리게 그렇겠죠. 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살짝 한번 이거 뚫어볼게요 튜브를. 예. 이렇게 지금 살짝 뚫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펌프 같은 걸로 튜브에 이렇게 뺀 상태로. 그렇죠. 예. 그 부착되어 있는 펌프 있으니까 그걸로 해도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걸로 한번 이렇게 넣어가지고 튜브 어느 쪽이 새는지 먼저 쳐주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튜브가 새는 위치를 찾으셨다면은 네. 타이어에는 어느 나무 조각이나 쇠 같은 게 그렇죠. 박혀서 그렇겠죠. 네, 네. 펑크가 난 거기 때문에 타이어를 먼저 그 위치를 대가지고 그 있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그 이물질을 제거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펑크가 난 걸 네. 확인하시면은 뭐 임시로 갖고 있는 테이프나 뭐 그런 게 없으시다면은 최대한 얘를 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펑크 패치가 있으시면 가장 좋고요.
그거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려고요. 예, 그거 필요하십니다. 장거리 같은 데 가실 때는. 그러니까 튜브 하나하고 패치 하나 정도는, 패치 몇 개 정도는 임시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이프라면 지금 임시로 붙였는데 일단 바람은 지금 새는 소리가 안 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얘도 근데 뭐 완전하지 못해요. 최대한 근처에 있는 자전거 샵을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내구도입니다. 해가지고 이제 바람에 최대한 안 새는 거 확인하시면은 다시 바람을 좀 빼주시고 얘를 튜브를 다시 타이어 안쪽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임시 방편이에요. 예, 네. 임시 방편으로 네. 자전거 네. 그 근처에 자전거 샵 한 5km 내지 10km 떨어진 곳을 가기 위한 방법이지 라이딩 거리 50km 남았는데 그거 마무리해야지라고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브롬톤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지. 저 이런 타이어를 구비해놓은 데가 많지는 않아요. 가장 이제 그래서 여벌의 튜브 정도는 하나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벌의 튜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자전거 샵에서 브롬톤 뒷바퀴 빼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네네네 같은데. 못 뺍니다. 네. 네, 못 뺍니다. 맞습니다. 이제 내 생각에는 앞바퀴는 교체, 뒷바퀴는 떼우는 거, 네. 이게 가장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임시 예, 방편이에요. 예. 오늘 아유 이제 번뜩이는 그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이제 떼는 넣으실 것부터. 때도 중요한 게요. 이 프레스타 노즐을 먼저 쭉 밀어 넣어서 타이어 안쪽에 가장 안착을 시켜야 합니다. 네. 안 그러면 나중에 삐져나와서 휠에 끼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눌러서 안착시킨 다음에 타이어를 밀어서 잡아서 한 번씩 넣어주면 되거든요. 넣어주시고 안 들어간 부분도 조금씩 같이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되게 빡빡하게 안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제 아까 사용했던 주걱을 사용해서 살짝씩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은근 살짝 빡빡하기 때문에 잘 신경을 쓰시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 이제 여유 있는 타이어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마사지해 보시면 쉽게 들어가요. 아, 그래서 이제 다 넣으시면은 한번 다 좌우로 왔다 갔다. 위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위에서 보시고 왔다 갔다 할 때 림 테이프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아, 예, 보이네. 얘네가 이렇게 보이면은 튜브가 타이어 속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기에 튜브가 보인다. 그러면은 보인다. 집어내야 이렇게 되고. 움직여가지고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끼는 데가 없나 한번 다 체크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한번 얘 밀어 넣었었잖아요. 이제도 똑같이 한번 밀어 넣어주신 다음에 아까 뺐던 프레스타 노즐에 여기를 다시 막아주시고 이제 바람을 넣어주시면은 자전거가 다시 네. 일시적으로 회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MTB 쪽 이제 정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MTB는 기존에 갖고 와주셨을 때 두 네.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체인이 많이 늘어나서 체인 트러블이 있을 것 같아 보였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쪽에는 레버가 예, 안쪽에는 구리스나 이런 게 싹 다 말라버려가지고 작동을 안 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그게 물로 씻어서 그런 건가?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쪽에 안쪽에도 이제 부식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음. 네, 체인 트러블이 있는 건 보였는데 체인 트러블 체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부터 이쪽에 안쪽에는 레버부터 다 분해를 해가지고 다 이제 다 세척하고 네, 네. 녹이나 이런 부분은 제거하고 네. 다시 다 오일링 그리고 그리싱 해가지고 재장착을 했더니 이제 다시 새거 컨디션처럼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변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변속이 될 때 네, 네. 보니까 이 체인이 좀 늘어난 것 때문에 이제 약간씩 체인이 튀는 문제가 있어서 체인도 네. 같이 교체를 함으로써 네. 이제 체인이 정확히 한 단 한 단 변속이 되는 거에 대한 이제 변속감을 잡았고요. 체인이 늘어나게 되면 이 스프라켓도 많이 마모가 돼서 이제 나중에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 스프라켓 간격을 다 체크해봤을 때 아. 1.75가 나오면서 이제 지금 충분히 한 번 더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교체 진행하지 않고 네. 간단하게 오일링만 해가지고 네네. 네, 정비를 마무리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헤드셋이라고 하는 이 부품인데 네. 이게 이제 포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짜 포크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넥이 이 스템이라고 하는 네, 부분과 스템, 네.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고정이 되는데 네.
이 스페이서가 그때는 돌아가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압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왔을 때 보니까 얘가 돌아가는 돌아갔다.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유격이 있는 상태로 네, 이제 네. 확인이 되어가지고 네, 네. 유격이 있는 상태로 이제 나중에 자전거를 타시거나 세척을 하시게 되면은 저기 벌어져 있는 틈 사이로 많은 뭐 이물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다 분해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베어링들이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이거 저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 카톡으로. 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은 다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이제 베어링 다 빼가지고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네. 깔끔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새로 브리싱 해가지고 네, 네. 다시 장착을 하고 네. 이제 재조립을 했습니다. 네. 만약 이물질이 있는 상태로 타게 되면은 이 조향성도 안 좋아질 뿐더러 네. 나중에 이제 그 미세한 그 알갱이들이 네. 프레임이나 이런 데를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핸들이 잘 안 돌아가거나 이제 여기 크랙이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네, 다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면 진동 때문에 이제 흘렸던 나사들의 이제 모든 톱값들을 한 번씩 네. 체크를 하면서 네. 안전 점검 진행하면서 이 자전거는 정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되게 튼튼하고 잘 만들었어요. 산에 가셔야 돼요, 진짜로. 산에 가셔야 되고. 결론은 산에 가셔야 합니다. 네. 아, 산에 가실 거야. 아니야, 올해는 사장님 따라서 한번 가봐야지. 진짜요? 임도 정도로, 가벼운 임도 정도로 같이 가시기로 했고. 요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요게 이제 16인치잖아요. 네. 저 트랙 MTB 저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타시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세체 사기를 줬어요. 자전거 은퇴하신다고. 저건 15.5인치인데 제가 사이즈를 재보니까 얘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나오는 게 약간 다를 뿐이지 사이즈 표시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러면은 사장님한테 맞는 자전거예요. 다만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 탄 다음에 한번 제가 네, 일단 네.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게 더 편한지에 따라서 네, 네. 교체 내지는 감안하고 타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게 그것도 그렇게 수평을 맞추는구나. 예, 수평에서 같이. 이게 원래 기준이 수평입니다. 아. 기준이 수평이고 수평인 상태에서 사람에 따라서 약간 뒤 또는 앞으로 숙여줍니다. 내가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 조정이 네, 일어나는 네. 거거든요. 기본은 수평으로 갖다 놓고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평 맞추는 게 엉덩이가 닿는 좌골 부분에서부터 맞춰요. 끝 부분에서 맞추면 무조건 여기 놓거든요. 여기다부터 맞춰가려면 반대로 위로 올라가 버리죠. 얘가 위로 올라가면 남자들은 고통이 와요. 전립선이 꽉 네, 눌리니까. 네, 네. 의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 셀프로 낮춰놓고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을 전립선 낮춰놓고 때문에. 그냥. 잘못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죠.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낮춘다 그러면 확 낮춰버려가지고 오히려 미끄럼틀처럼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또 압박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든 정상이 가장 좋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 상태에서 자꾸 타보면서 조금씩 손을 봐야지 극단적인 비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원래 있던 거죠? 네, 원래 거예요. 단단하고 이게 MTB용으로 딱 좋아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네, 근데 네. 그리고 저희가 이 높이를 만지질 않았거든요. 네, 네. 근데 봤을 때 약간 까치발로 타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거를 지금까지는 못 느꼈는데. 네, 뭐 하시는 분들은 못 느끼죠. 근데 이제 저희는 맨날 이거로 업을 하고 사니까 저분이 높구나 낮구나라는 거 자전거 타면서도 맨날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안장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안장 높이를 조정하는 방식은 뭐 과학적으로 측정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보통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은 나오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방법과 뭐 유사한 방법인데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일단 탑승을 해주세요. 네. 네, 안장 빠지니까. 네. 네, 한번 돌려보실래요? 약간 뻑뻑하죠? 네, 좀 뻑뻑해요. 네, 앞에 보시고요. 자, 안장 높이를 측정하는 걸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그냥 그 손을 놓으시고 그냥 편하게 앉아보세요. 네, 편하게 앉아보세요. 안 넘어집니다. 잠깐만, 안 돌리셔도 돼요.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네. 앉으신 상태에서 네. 뒤꿈치가 페달에 가게, 페달 중심으로 가게. 이렇게. 네, 그렇죠. 예, 딱 갔을 때 아. 엉덩이가 그러니까 골반이 이
좌측이나 우측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여요.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그럼 지금 현재 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놨을 때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뒤꿈치로 제일 하단에 왔을 때 다리가 편안하게 펴지는 거. 요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좀 움직여요. 높아요. 그래서 높다고 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 눈에는 이 정도 차이가 보여요. 아. 근데 이렇게 됐을 때 편하게 내려왔을 때 잠깐 스톱이요. 편하게 내려왔을 때 사실은 요쪽 부위로 그러니까 그 발에서 가장 넓은 부분으로 페달질을 하거든요. 네. 이쪽으로 살짝 움직이게 되면 잠깐 움직여 보세요. 페달의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네. 그러면 제일 밑으로 왔을 때 이만큼 살짝 구부러지겠죠. 예, 뒤꿈치보다는 예, 그렇죠. 이만큼 이동하니까. 예, 예, 예. 그 자세가 가장 맞는 자세입니다. 지금은 펴지고. 네, 지금 좀 많이 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원래보다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상태로 장거리 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오금이 아파요. 반대로 너무 낮으면 무릎 앞쪽이 아프거든요. 네, 네. 혹시 이제 그런 증세가 있는 분들은 안당의 높이를 재야 되는데 아. 현재 상태에서 지금 발의 그 높이를 봤을 때 느낌상 한 1cm에서 1.5cm 정도 낮춰야 됩니다. 높이 세팅을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보시죠. 네, 조금. 네, 엉덩이 골반이 이렇게 오르락 좌우로 흔들리게. 예. 이제 타볼까요? 네, 아까보다 조금 더 낮췄는데 그래서 이제 뒤꿈치에다가 다시 발을 대시고 네. 한번 제일 밑으로 한번 앞에 보시고요. 자세를 평상시랑 똑같이 어떠세요? 아까보다 좀 많이 낮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많이 낮았죠? 예, 네. 제가 눈으로 봐도 그래요. 요만큼 올라가야 되거든? 요만큼 올라가야지 편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까보다 이건 지금 균형 조절됐잖아. 한 1cm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잠깐만 내려보시죠. 이 정보를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만 모르셨던 것 같은데? 아니,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모르고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더 타시는 방법을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거의 그 어렸을 때 이 소시적 자전거 타던 방식으로 타시는 스톱 그렇게 타시면 안 되고요. 지금 얘가 그 이 롤러에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부양이 돼서 네, 그런데 네. 사실은 원칙적으로 타신다면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 그 상태. 이 상태에서 발이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요. 아. 내릴 때도 반드시 이 방향으로. 조금 전처럼 이 페달에다가 왼발을 놓고 이 멋있게 막 이렇게 회전한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옛날 방식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타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렇게 타서. 네.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죠. 네. 여기 페달이. 이렇게. 네. 그 상태에서 살짝 올라가서 엉덩이를 벌리면 되죠. 자, 뒤로 다시. 어떠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뒤꿈치로 놓고. 예. 골반이 좋아. 움직이지 않는 느낌으로 되게. 안 움직여요. 네. 그 상태 잠깐만요. 상태에서 똑바로 놓고 발목 트시면 안 돼요. 청바지를 이게 원래 자전거 바지면 정확하게 굴곡이 보여서 괜찮거든요. 네. 살짝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계속. 네.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발볼을 이동시켜 보세요. 볼을 원래대로. 네, 제일 넓은 부위가 페달의 중심으로 오게. 오른발도 마찬가지로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각도고 편안한 자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초의 세팅보다는 좀 내려와가지고 돌리시는 게 어색할지 모르겠는데 이 자세가 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계속 한번 돌려보세요. 이제 좀 이따가 이 앞에 나가서 한번 해보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 사장님이 지금 상체가 앞으로 너무 쏠려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안장의 제일 넓은 부위. 아까 안장 거기 있나? 한번 줘볼래? 엉덩이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엉덩이 한 가운데 뼈에 그 좌골에 뼈가 있어요. 네, 뼈 있어요. 뾰족한 게. 그게 어느 위치로 와야 되냐면은 제일 넓은 위치, 중심에 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멀면은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폭이 좁아지면서 아프죠. 네. 너무 앞으로 왔으면 뒤로 가면서 또 좀 불편해지는 네. 거고요. 정확히 이 정도 위치에 되는데 엉덩이를 중심을 해놓은 상태에서 페달을 그러니까 이 핸들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전거가 적절한 사이즈라면 지금 앞을 보고 타시다가 눈만 살짝 내리셔요. 눈동자만 내리셔서 제 손가락이 어디로 보이세요? 여기 중에서 손가락 중간이요. 이쪽 중간쯤으로 네, 보이시죠? 네. 여기로 걸쳐서 보이면 안 돼요. 얘가 이 너머로 보여야 됩니다, 사실은.
핸들바 너머로 스템 중간으로 보이면은 이만큼이 사실 크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자세 자체가. 그러면 이제 조향이나 이런 부분에 불편이 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안장을 좀 앞으로 당겨 드릴 거예요. 네네. 예, 안장을 앞으로 당겨 드려서 그 간격을 줄여 드릴 거고. 근데 안장을 당겨 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얘의 중심축에서 안장이 오기 때문에 네네. 평상시에는 이렇게 타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엉덩이가 이렇게 온 상태에서 타게 되는 형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그 자세가 불편한 것보다는 이 간격을 줄여드리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안장을 좀 당길 거고 원래 세팅이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자전거를 돌릴 때 얘 중심부에 와 있고 중심부에 와 있는 상태에서 높이가 적당한 상태에서 페달을 돌리면 네. 9시 방향에 와 있을 때 무릎의 관절과 얘가 일직선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힘을 제일 잘 받아요. 근데 얘가 상대적으로 앞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좀 더 앞으로 가겠죠. 그렇죠. 앞으로 예. 가겠죠. 만약에 뒤로 가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 차이보다는 차라리 얘가 더 앞으로 오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고 생각돼서 앞으로 당겨 드릴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얘가 나중에는 좀 더 줄어드는 게 더 편안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아니면 산 위주로 이렇게 타시는 자전거가 아니니까 뭐 굳이 제가 교체를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수평은 좀 이따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맞춰드리고 지금은 일단 앞으로만 당겨놓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피팅이라고 해요. 네. 사장님이 자전거 사신 다음에 한 번도 이런 예, 한 번도 세팅을 안 해본 것 같아서 네. 안 해봤죠. 하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가서 타보시면 편안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히려 예전보다 불편하다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몸이 거기에 굳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예전에 편안한 대로 타시는 게 더 나아요. 근데 네. 정상적인 거에 맞추겠습니다. 아이고. 네. 보니까 지금은 여기에 딱 걸리네요. 좀 더 맞죠? 네. 더 편한 것 같은데요? 타보시고 한번 예, 예. 적응을 한번 해보시면 예, 허리가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너무 이쪽에 많이 힘을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 다이어트 효과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자, 핸들바를 놓고 한번 다시 한번 그대로 세워보십시오. 이 척추 기립근하고 복근의 힘으로 상체를 지탱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냥 엎드려 뻗쳐 하듯이 팔에다가 힘을 주고 있으면 나중에 팔목만 아픕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 핸들로 바꾼 이유가 네. 이 팔이 아파서 그런 네네네.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세팅해 준 거가 정상인데 네. 비정상적인 걸로 탔으니까 길어서 몸이 더 앞으로 앞으로. 숙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팔이나 어깨에 통증이 오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몸이 약간 구부러지는 게 맞습니다. 구부러지는데 구부러지면서 상반신을 지탱이 되니까 척추 기립근하고 복근에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왕자가 생기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여기에 힘이 덜 들어가겠죠. 이쪽에 가는 힘을 네. 복근으로 돌리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길어서 커서 네. 힘을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게 팔목에 힘이 가니까 팔이 그렇죠. 많이 아팠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예, 이해가 갑니다. 네. 지금 제가 되게 좋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약간 등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배에다 힘을 주신 것 같은데 이런 자세가 되게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잡을 때는 손가락 다 잡는 게 아니고 여기는 아니고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가운데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잡힐 정도가 돼야 되고 이렇게 잡았을 때 손가락에 닿으면 안 돼요. 손가락이 닿으면 다른 손가락에 이 밑창이 닿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잡는 거는 다 잡는 것보다는 훨씬 정교하게 조작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압 브레이크는 그렇게 정교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기능 장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로도 충분히 브레이킹이 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거를 갖다가 확 잡아버리면은 완전히 잠기면서 전복이라든가 슬립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렇게 잡았거든요. 손가락 하나로. 그래서 얘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끝에가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아니면은 두 손가락 정도까지. 네. 검지하고 중지 정도. 지금까지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거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네. 기능은 제대로 몰라서. 예. 이거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작동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눌러보시면 어디가 변형이 오는지 한번 눌러보시죠. 이거 한번 눌러보시죠.
얘가 아, 움직이거든요. 예. 아, 네. 얘는 이 샥이라는 부분을 락을 걸거나 락을 푸는 기능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면은 들어가 이만큼 예, 들어가죠. 들어가. 예, 예. 예, 거꾸로 이제 자 잠가 보세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네. 네, 예, 네. 예. 일반적으로 도로 탈 때는 잠가놓고 타세요. 도로 탈 때는 네. 근데 울퉁불퉁한 길 갈 때는 네. 서스펜션이 막 움직여야지 편하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비포장 도로나 도로가 안 좋은 데 갈 때는 내려놓고 타시고요. 음. 네. 아 그리고 내리막길에서는 내리지 마세요. 내리막길에서 그러니까 푹신푹신하게 만들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리막길에 돌멩이가 있다 그러면 얘가 훅 들어가 버리거든요. 음. 그러면은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잖아요. 네, 그럼 네. 전복 사고가 일어납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 올라갈 때 그리고 평지에서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는 샥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네, 올라오는 네. 상태. 네, 네. 그냥 도로 주행 편안하게 할 때는 잠가놓고 내려놓고. 타세요. 음. 그러면 밟을 때 얘가 울컹울컹하면서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힘의 손실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훨씬 같은 힘으로도 좀 빨리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어요. 좋은 정보. 자, 자전거 탈 때는 욕을 하자. 욕을 하자. 쌍욕을 하는. 쌍욕을 하자. 그리고 그다음에 브레이크가 이렇게 잡았을 때 네. 손가락에 간섭이 일어나면 네. 브레이크가 꽉 잡히지 않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간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깊숙이 잡히면은 오일이 부족한 거예요. 네,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이 네. 그리고 좋습- 이제 네. 자세는 아까 그 자세에서 복근과 등에 힘을 주면서 네. 손목에 어깨에 경직이 안 되도록 편안하게 잡힐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확실히 손목이 덜 아플 것 같아요. 네. 앞전에는 이게 의도적으로 손목에 힘이 많이 갔다는 걸 네, 느꼈었거든요. 저려요. 네. 많이 절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원래 일자였는데 네. 손목이 아프다 보니까 자세를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게 해보고 잡으시죠. 예,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걸 바꾼 거였거든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오늘 발견을 했으니까 네. 앞으로 자전거 탈 때 많이 편안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페달질 할 때 네. 저는 이게 내렸을 때 네. 여기가 완전히 쫙 펴지는 게 펴지면은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걸로 네, 알거든요. 네.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렸을 때도 살짝 접혀 있는 상태가 그렇죠. 좋은 상태다. 네네. 네네. 이게 뭐 한 30분 1시간 타고 말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폈다 줄였다 하면은 네.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근육이 피로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운동할 때도 요새는 옛날에 푸시업 할 때도 쫙 펴라고 그랬는데 요새 쫙 피지 않고 살짝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자세가 딱 좋게 나와요. 지금 변속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예, 아주 잘 돼요. 네. 네, 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아요. 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네. 브레이크를 잡을 때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앞뒤를 비슷하게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브레이크는 앞브레이크를 한 7, 8 정도의 비율, 7, 8. 뒷브레이크가 2, 3 정도의 비율로 앞브레이크를 더 많이 잡아주셔야 돼요. 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앞브레이크가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거는 여기에서 시연하기는 힘들고 이제 밖에 나가서 도로에서 시연해드리면 좋은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뒷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리면은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도웁니다. 그러면 자빠집니다. 네. 앞브레이크를 확 잡아버리면 앞으로 뒤로 넘어갑니다. 전복만 안 되면 되거든요. 네. 그때는 몸을 의도적으로 확 낮춥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뒤로 좀 빼시면서 그렇죠. 하면서 자세를 확 낮춰버리죠. 아니 그렇게까지 안 빼셔도 돼요. 이렇게 낮춰버리면은 무게 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브레이크를 잡아도 전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잡을 때는 그 연습을 평상시에 하실 때 약간 그 몸을 좀 낮추고 엉덩이를 살짝 한 약간만 빼시는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는 이런 연습을 좀 해놓으시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넘어집니다. 너무 많이 빼세요. 그렇게까지 안 빼셔도 그게 돼요. 아니고 이거 언덕 올라갈 때도 훨씬 좋겠다. 댄싱. 이게 그 전에 이렇게 했을 때 뒤에 네.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 앞으로 해놓으니까 훨씬 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네. 댄싱은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게 아니에요. 네, 알죠. 네네. 그렇죠. 이제 네. 아, 뭐 그러니까 다운힐 하실 때 내려갈 있구나. 때라든가 이럴 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웨이트백이 그냥 네, 웨이트백이 너무 길면은 가도 끝이 없어가지고 그쵸. 안 돼요. 좋아요. 아주. 세팅을 좀 바꿔드리는 게 네, 낫죠. 자전거를 조금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만족하시니까 되게 네, 좋습니다. 네. 네. 밀면서 오케이. 아유, 편합니다. 한 바퀴만 더 돌아볼게요. 한국도 한번 이렇게. 네, 변속도 해보셔야 돼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